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는 2022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수강하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큰 변화를 가져올 교육혁명인 셈인데 전교조, 교총,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잠시 후에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갔던 인천공항, 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관심을 모았죠.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중 논의가 시작된다는데요. 전국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토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최근의 논란, 이른바 특수활동비 논란 토론해 보겠는데요.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희망 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해주는 고교 학점제. 교육부는 2022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1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 발표했습니다. 근데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하고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좀 과도한 수업 내지는 좀 대입에 좀 매몰된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자기가 배운 과목을 그대로 이제 평가를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대학교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진학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찬성을 합니다. 기본 방향의 찬성이다. 네네네. 예.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고교 학점제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좀 고민해 보면 대학교에 우리가 입학하면은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해 놓고 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반찬이 많아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과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많이 좀 개설을 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과목을 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또 반드시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예, 과목을 개설했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또 이것도 기본적으로 수업이 이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과목을 개설한 과목을 배우고 또 수업을 했는데. 예. 자기가 배운 과목이 제대로 평가를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평가를 또 봐야 되겠죠, 평가를.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수업한 과목이 한 명이다, 나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상대평가 하에서는 등급이 안 나와요.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와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상대평가로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와 같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자기가 수업을 했는데 예. 자기가 그에 따라서 평가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평가를 받은 성적이나 내신 방법을 가지고 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그렇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주요 과목 위주 내지는 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 알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돼버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건 대입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표현해 주신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과목을 들은 평가를 절대평가제도로 하고 그걸 근거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또 나름대로 고교 학점제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년제하고 지금 단위제 아닙니까? 몇 단위만 있어하면 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큰 사안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도입은 물론이고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00개 학교만 시범 운영하자는 게 정부 입장 아닐까요? 네, 이제 우선에 아무래도 이제 일반 학교에 바로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학교 내지는 선도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예. 또 그 이후에 일반 학교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가 나름대로 이제 강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운영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교총은? 예, 뭐 이제 저희는 오히려 일반 학교 바로 시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또 지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하죠. 또 예. 조금처럼 그와 같이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좀 시험 학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교총은 한마디로 방향에 동의, 그러나 충분한 네. 준비를 하고 천천히 갑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에서는 2022년도가 되면 네.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꾸는 대작업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정부가 공약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정부 내에 도입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하는 데만 좀 약간 몰두할 게 아니고 아하. 최소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 정부의 설사 도입이 어렵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준비를 보다 정교하게 해서 나중에 도입했을 때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예. 저는 좀 생각합니다. 2022년 전면 시행을 딱 못 박지 말아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이제 그 학령 아동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고교의 교사 대 학생 수 비율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분들도 이런 식의 그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뭐 네. 학년에 관계없이 소수의 학생이라도 듣게 하는 이런 거는 교사들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점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갖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목 내지는 교사 수급도 필요하지만 예. 사전에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그 단계부터 예. 그와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목적형 기본적으로 그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예. 그 교대나 사범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교에서 교사를 좀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 예. 예비교사들이 양성하는 그 단계부터 네. 고교 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예. 어느 정도 그 과목에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 또는 수요가 많은 그런 과목들 예. 기준으로는 최소한 예.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원 네. 양성 체계도 또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도 개혁이 필요하고 정말 큰 작업이네요. 이거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물리적인 그와 같은 조건들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예. 또 하면 되는데 예. 아마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뭐냐면 자기가 배운 과목을 가지고 대학교에 과연 갈 수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배우지만은 또 설사 과목이 개설 안 되면 안 배우면 그만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렇더라도 자기가 배운 과목이 대학교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내가 배운 과목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예.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그 농어촌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들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사 수급도 어렵고요. 예. 또 이게 또 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우면 네. 인근 학교에 가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설을 하고 아니면 또 그게 또 안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아, 온라인 강의까지. 네네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도시나 이런 데는 학교가 비교적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동 내지는 또 가는 데는 문제는 안 되지만 농어촌은 멀죠. 소도시 이런 데는 멀기 때문에 또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안전사고 문제, 네. 또 이동의 불편함 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시 내지는 농산 어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차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좀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네. 대한 대책도 또한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많습니다. 네. 네. 뭐 교총도 일단 방향에는 동의하시니까 이걸 네. 그 가능한 한 좀 조기에 이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실 거죠? 정부의 그렇습니다. 정부랑 네, 반대해서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이거 저희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네.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준비를 하되 또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니까 충분한 준비 그리고 조속한 정착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한 후에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하나도 진척되고 있지는 못해요. 게다가 갈등이 또 벌어진답니다. 최근 공청회에서 기존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고성과 막말로 터져나오기도 했다는데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좀 집중적인 논의가 시작된답니다. 이 비정규직 노조 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신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개월 지났는데 아직 하나도 안 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할지 방향만 모색한 거죠? 논의가 많이 진행됐고요. 아, 그래요? 노사 간 쟁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예. 오늘도 지금 2시부터 진행된 회의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주에는 예.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천공항에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정규직이 몇 명,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다 뽑힐 것까지 감안하면요. 네. 약 13,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중에 이제 정규직은 기획 관리 사무직에 약 1,250명 정도가 일하고요. 비정규직은 연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의 각종 시설 운영, 그다음에 시설 유지 보수, 예. 소방, 검색, 경비 등 보안 분야, 예. 그다음에 환경미화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 한 85%에서 87% 사이가 전체 노동자 중에 그 정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그냥 기획 관리 그쪽만 있는 거군요. 네, 주로 그쪽에 있습니다. 그 정규직이 지금 노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비정규직 분들하고 좀 갈등이 있다면서요? 최근에 공청회에서 고성도 오갔다면서요? 네,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날 말씀하신 것 좀 안타까운 고성이 좀 오가기도 했는데요. 예. 연구자의 자질을 문제 삼는다거나,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흐를 뻔했던 측면이 있고, 예.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예. 좀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 관련 기사를 제가 쭉 좀 보니까 쟁점이 두 가지더라고요. 한 10,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화할 대상이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정규직화 한다면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거냐,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거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냥 고용을 바로 승계하는 거냐 아니면 다시 공개 채용 절차를 밟느냐. 이 두 가지던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일단 비정규직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정규직 전환 대상은 어느 정도가 맞다고 보십니까? 공청회에서는 이제 한국농률협회, 그 다음에 한국노동사연구소 두 군데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저희 생각에는 한국노동사연구소가 발표한 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냐면 그 생명안전 분야를 직접 고용하라고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 그건 생명안전 분야만 직접 고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공사 측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농림협회는 생명안전 분야를 아주 협소하게 잡아놓고 그 한 850명 정도만 직접 고용이고 나머지는 다 자회사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한노사연 측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공항공사 법에 보면요. 인천공항 사업 목적과 사업 목표 등에 관리, 운영, 유지 보수가 명시돼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직접 고용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인천공항 전체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이니까 이 분야를 아주 좁게 해석해서 직접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업무가 연결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원을 다 본사 직접 고용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자회사 고용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자회사라고 말은 하지 않고 별도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별도 회사에 갈 노동자들도 이제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고 운영상의 불안한 점이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폐해라고 하는 간접 고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회사 인천공항공사와 교섭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수용한다면 우리 별도 회사에 대한 것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채용 방식을 하자는 것이 정규직 노조 쪽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 전환하는 그 업무가 지금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기획 사무 관리 업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고 정규직 노동자 평균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는데요. 그 연봉을 받겠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현재 하는 일, 시설 유지 운영, 그다음에 유지 보수, 보안 경비, 환경미화 업무 지금 하는 일을 지금과 똑같이 하되
고용이 안정되길 원하고 예. 하청업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동안 가져가던 이윤 관리비 비용 등을 네. 노동자에게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회평등 얘기가 나오거나 경쟁 채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예. 이게 상황의 본질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 저희는 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직 노조 쪽은 기존에 일하던 분들을 그냥 자동으로 다 고용 승계하게 되면 이 인천공항공사 노리고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한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던데요. 네, 그 역차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그것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 취업 준비생이 준비하는 분야가 주로 사무관리직이고요. 아하. 예, 이 분야는 공사 규모가 이제 앞으로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더 뽑아야 돼요. 앞으로 더 뽑아야 되고.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정규직 전환하는 분야가 그 분야랑 저는 다른 분야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정규직 전환돼서 그 취준생이 들어와야 될 자리 저희가 피해를 준다면 저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되면서 취준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우리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니까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취준생이 원하는 취업이 더 늘어나야 돼요. 예. 심지어 그래서 공사가 올해는 공사 사무관리직을 지금 160명을 뽑고 있거든요. 네. 작년보다 100명 더 늘리는 겁니다. 아하. 저희는 그분들과 경쟁을 하거나 그분들 역차별을 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영역이 다르고 네. 예를 들어서 전문성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공개 채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지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지금 이제는 그 구분이 사라지고 어쨌든 전부 다 함께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지금 두 노조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갈등 보이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노조법상 그 사측 그러니까 공항공사죠. 공항공사와 이제 3자가 합의를 하면 현재 각자의 단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존하고 각각 따로 공항공사와 교섭할 수 있게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정규직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집중 논의가 된다니까 좋은 결과를 좀 내주셔야 다른 공공기관에도 좀 모범이 될 것 같아서요.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2월 2일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역산해 보면은 30일에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돼야 돼요. 30일이면 사흘 뒤잖아요. 그렇죠. 그 본회의는 거기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30일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정을 짚어보면은 예결특위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14일부터 해가지고 24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쳤는데 감액 심사 다 끝난 게 아니라 보류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텐데 보류 사업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보류됐던 사업하고 증액 사업. 지금 이른바 이국종법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증액 사업에 속하겠죠. 그걸 논의 중입니다. 3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가 돼요. 자동 부의되죠. 하지만 자동 부의가 되더라도 여야가 심사를 계속해서 수정하는 상정시킬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부의가 되는 거지 처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자동 상정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거죠.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매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쟁점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졸속으로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고. 쟁점이 뭐죠?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 그리고 탈원전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인데 공무원 증원은 원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추경 예산 때도 이게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그때는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인 이쪽부터인데 이제는 이제 사회복지 쪽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이제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쪽에 직접 지원하는 게 3조예요. 그렇죠. 이걸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지만은 최저임금 올린 걸 도로 깎을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야당이 불리한 게 있는데 지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최저임금 올라놓고 자영업자들은 물론 3조도 부족하다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못 주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 화살은 결국 야당한테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땐 좀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야당들의 그 논리는 공무원 증원도 뭐 원천 반대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이제 찬성이고 반대인데 근데 야당 이야기들도 일리가 있는 거 한 가지는 17만 명 하려면은 이제 세목들을 쭉 만들어 와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원래 내년에만 한다라고 했다가 그게 그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0,000원까지 올리려면 후내년에도 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년 지난다고 자영업이 확 잘 되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2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걸 내놔라 네. 이런 요구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짧아요. 며칠 안 되지만 아무튼 그 큰 쟁점에 대해서 뭔가 타결을 해야 된다 이거고 그렇죠. 아까 그 쟁점 중심으로 다투되 나머지는 대충 졸속은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선이 5월 달에 열렸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되고 해가지고 대행 체제였지 않습니까? 예. 결산 자체가 늦어졌어요. 결산이 있어야 예산이 있는 건데 그리고 예산 편성도 사실은 연초에 박근혜 정부에서 얼개를 잡아놓은 것을 새 정부가 5월, 6월부터 수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시간이 별로 없었고 국감도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밀렸잖아요. 아하. 전반적으로 앞차 뒤차 쫙 밀려가지고 네. 이게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 게 급하게 지금 허겁지겁 그냥 하는 그렇죠. 거군요. 이건 참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뭐 누구 잘못을 떠나가지고 지금 그 예결위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증액 사업하고 보류 사업을 투트랙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결위의 보류 사업이 172개. 172개. 그리고 보통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은 뒤로 밀려넣는 건 어려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몇 개 주고 몇 개 받고 이런 식으로. 네. 그 사이에 또 쪽지 예산 같은 거 몇 개 들어올 거고. 실제 예산 들어가겠죠.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래도 충실한 심의를 해주기를 네. 그래도 기대해 봐야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하면서 출발하죠.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평창올림픽 바가지 숙박입니다. 평창올림픽 이제 74일 남았는데요. 그런데 올림픽 기간에 숙박 가능한 곳을 알아봤더니 10곳 중 2곳에 불과했고요. 네. 그마저도 가격이 12평짜리 2인실이 44만 8천 원, 13명까지 쓸 수 있는 60평짜리 방은 무려 178만 원에 달했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벌써 다 예약이 차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그 외국인 손님을 기다리는 건데요. 예. 현지 사정이 어두운 외국인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여기다 올림픽 특수를 위해 시설 투자를 했다는 보상 심리까지 더해져서 거품만 잔뜩 낀 겁니다. 그럼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이 예약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예약률은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심지어 외국인 예약 관련 문의조차 받지 못한 곳도 있고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강원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거나 예약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아궁 화산이 본격적으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궁 화산은 54년 전 대규모 폭발로 1,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여 명의 부상자를 낸 화산인데요. 지난 이틀 동안에만 무려 4차례나 분화하면서 상공 6,000m까지 시커먼 연기 기둥이 치솟고 또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면서 마을 주민 2,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발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인기 휴양지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화산재로 인한 비행 사고가 우려되면서 오늘 오전 6시부터 이웃 섬인 록봄 국제공항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또 발리로 연결되는 445편의 이착륙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면서 현재 승객 5,900여 명이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번엔 대분화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무관이 특별 승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라는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을 뿐더러
이 경찰이 소지한 무기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네. 또 부상당한 시위대의 치료를 지원하고 음식까지 제공했고요. 하지만 정부가 그를 가만뒀을 리가 없겠죠. 곧바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한 달 뒤 결국 퇴직했지만 후유증이 시달리다 3년 뒤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18년 만에야 국가유공자로 또 약 30년 만에 한계급 높은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를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됐다면 그 재직 중에 사망하지 않아도 그게 인정이 되나 보죠? 네, 이 순직한 경찰 공무원도 특진할 수 있도록 바로 한 달 전에 시행령이 개정된 건데요. 네. 인권 경찰의 표상이었던 안경무관의 특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역사에 자랑스러운 의인이다. 2계급 승진으론 부족하다. 또 죽을 줄 알면서도 총수거하고 시민들을 도운 참다운 경찰이라면서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BS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을 했었는데요.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낙태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낙태란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헌 의견을 보면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반면 위헌 의견은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 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불만이다. 왜 yes or no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창구 그런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들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관심 보여주셔가지고 네. 저희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네, 뭐 청원이 올라왔고 답변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합헌이다 위헌이다 딱 부러지게 답은 안 내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뒷부분이 이제 청와대가 페이스북 통해서 자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오늘 고민정 부대변인하고 뉴미디어실의 행정관이 답변을 주고받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그런 점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예. 어제 조국석의 답변을 보면은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리가 뭐 이러저러한 게 있다. 이 얘기하는데 이제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됐고요. 예. 뭘 하겠다라는 것은 지난 8년간 중단됐던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하겠다라는 정도였거든요. 예. 뭐 일단 실태 파악부터 돼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조국석의 답변을 시작으로 해서 시민사회는 물론 종교계와 의료계도 이와 관련한 논쟁을 좀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회적 쟁점화를 하겠다는 것에는 어쨌든 뭐 성공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 심리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헌법소원이 접수된 상태인데 5년 만에 또 이것에 대한 이제 판단을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난 2012년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이때도 8명의 재판관 중에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었거든요. 예. 지금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 낙태죄 조항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러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예. 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엔 다른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 이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뭐 20만 건 이상 올라오면 답한다 뭐 이런 방식이 좀 문제 있다는 지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목소리만 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보수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사례처럼 청와대가 좀 여론과 사회적 쟁점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뭐 설명하는 보조적인 도구 이 정도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뭐 홈페이지 청원이라는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가 좀 갈등을 극단화하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대안을 제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요. 뭐 출석을 또 안 해서 화제입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공판 진행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인 28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걸석 재판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태도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의료되는 것은 걸석
구속 재판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일부 극단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경우에 좀 흥분해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 것이겠죠. 그 극단적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문제 삼는 게 그 태블릿 PC 부분이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죠? 지난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이 문제가 된 태블릿 PC는 본 적도 없고 자기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가수가 다시 또 감정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감정 결과를 설명하면서 최순실 씨를 실사용자로 본 자신들의 기존 판단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최순실 씨 측은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감정 결과 보고서를 놓고 또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끝이 없는 주장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집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 이거 아주 화제죠?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웬 괴한이 정유라 씨 집에 침입을 해서 흉기로 정유라 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를 찌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예. 정유라 씨는 특검에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보복이나 청부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들을 많이 갖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은 범인인 이모 씨가 카드빚을 갚기 위한 범행을 벌인 것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배후는 없다는 쪽에 가까운 그런 판단을 일단 내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강도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정유라 씨 집을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이 범인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집에는 이 계좌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금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형태로 돈을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예. 자기가 범행을 해도 최순실 씨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또 범인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고 해서 이게 배후가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경찰은 현장에서 통화를 실제로 한 게 아니라 범인이 통화를 하는 척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범인은 자기에게도 뭔가 배후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연극을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한 이상한 사람의 해프닝이로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달 초중순에 실시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친박계 홍문정 의원과 비박계 김성태 의원의 양강구도다라고들 하는데, 뭐 양측의 신경전이 그야말로 볼만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주말 동안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써서 친박계 인사들을 비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친박계 김태훈 최고위원이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오후에 당 홍보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암덩어리는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면서 구체제의 잘못을 안고 가는 것은 통합이나 화합이 아니라 그냥 비빔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모습 보였습니다. 비빔밥? 이 친박계를 그냥 비난하는 그런 이제 단어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예. 또 일각에서는 뭔가 중도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진 이주영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한 견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새벽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지금 이주영 의원 출마설을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모임에는 비박계 인사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이른바 진박으로 불리는 일부 의원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홍준표 대표가 암덩어리를 제거한다라고 한 것은 결국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제명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친박의 지지를 얻고 이주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김재원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랐죠? 오늘 과거 청와대가 국정원 돈으로 이른바 진박 간별 여론조사를 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이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재원 의원이 비공개 소환이 됐는데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의원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정치보복 수사다, 이런 입장을 검찰에 공식 전달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의원의 이러한 행태가 좀 당내의 원내대표 선거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진박 간별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최경환 의원이 받은 돈을 또 혼자 쓰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뭔가 친박계가 당내에서 목소리를 키워봐야 불리한 구도만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가계대출 금리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인데요.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0월 은행권에서 신규로 취급한 대출 중에 가계대출 금리가 3.5%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폭만 봐도 지난 1월 이후인 9개월 만에 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상품별로 볼 때 주택담보대출이 9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 중도금, 잔금 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 금리가 0.24%포인트 뛰었다는데요. 이런 현상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한 기대 심리가 선반영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내년부터 이른바 신 DTI 규제를 실행한다 이 내용인데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이전에 바로 거주하던 주택뿐만이 아니라 소유한 모든 주택 그리고 기타 부채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또 내년 가을에는 DSR 기준이 강화가 돼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 부담까지 상환 능력 평가 기준에 포함을 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인 사람이 빚내서 집을 사서 사실상 또 임대사업 규모를 늘리는 이런 일들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선 부동산을 취재한 이런 보도들을 보면 확실히 이게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선의의 피해자랄지 또는 뭐 가계대출 부담 가중의 역효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 대책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내놨죠?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5년간 공적 임대주택 85만 호, 공공분양주택 15만 호, 합쳐서 100만 호 이렇게 공급을 하고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 그리고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제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이제 연평균 23조 9천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된다는데 이 세부 내용은 내일 모레 발표된다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그걸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일단 뭐 필요한 방향이니까 세부 내용이 좀 제대로 갖춰져서 나올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세계적 명곡이죠. 존 레논의 이매진 들으시죠. 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 특수활동비, 이게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또 검찰 특수활동비, 뭐 국회 특수활동비 여기저기서 다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두 분의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주 특활비가 진짜 제일 큰 쟁점이죠? 그렇죠. 특활비라는 것이 영수증을 없이.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뭐 국정원 같은 경우는 사후에 특활비를 쓴 요목도 어디에도 검증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논란이 불가피한 거죠. 사실은 특활비라는 개념 자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터질 게 터졌다? 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게 됐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았다. 국회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도 정말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세부 내역조차 국회에서도 볼 수 없게 특활비가 책정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동안 투명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투명하게 쓸 건지 국민들 세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뭐 진통이 있긴 하지만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뭐 법무부 검찰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정치적 논란거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고 실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매달 청와대로 갔다. 그렇죠. 또 게다가 뭐 총선 전에 여론조사 비용 같은 걸로 쓰였다. 또 여당 중진 의원이 그걸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그러니까 전님. 일반적인 의미의 특활비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는 일반론이고요. 네. 이제 지금 가장 크게 핫 이슈가 된 거는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한 40억 정도가 상납되었는데 그 상납된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출처가 모호하고 대개 보면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은밀하게 관리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쌈짓돈처럼 쓰인 의혹이 짙다. 지금 이런 얘기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총선 때 청와대에서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 깎아서 5억을 국정원이 대납했다. 그래서 이게 정파적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 진박, 그 정파적인 것 중에 더 정파적인 진박 감별 여론조사에 쓰였다. 그래서 오늘 김재현 의원이 지금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그렇죠.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가 상납됐다는 건 범죄 의혹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특활비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특활비가 조금 더 투명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일반적인 문제니까 두 개는 완전히 구별돼서
토론이 돼야 될 것 최경환 같습니다. 의원권도 하나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중에 이제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가 또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정도 보내지고 그것이 국정원의 예산을 따기 위한 기름칠한 돈이다.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썼다.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 범죄다. 그렇죠.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반박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비밀스럽게 쓰여야 할 영수증 처리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에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 공작 자금 이런 뭐 거겠죠. 그런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 원 청와대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에 먼저 의뢰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여론조사 자금 필요하니까 올리라고. 그래서 네네. 그것을 이제 현 전 정무수석이 사퇴하고 김재환 전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진박 감별 여론조사, 쉽게 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 하고 그 돈을 국정원이 지급한 건데, 대구 경북 지역 경선용 여론조사가 국가 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 1억을 받았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국정원의 예산을 책정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경환 의원은 안 받았다죠. 보여지는데 아직은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증인이나 증언 직접 준 사람이 배달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뭐 최경환 의원 측에서 배달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전달해 준 사람이 전 기조실장이나 국정원에 이런 분들이 직접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당시 경제부총리로 재임할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친박 정권의 최고 실세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로 성립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지고 검찰의 조사에도 충분히 응해서 성실하게 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지금 피하고 있거든요. 예, 검찰 조사 예. 불응하겠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 검찰 조사 자체가 무리하거나 정치 보복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정치 보복, 뭐 적폐청산 잘 구분해서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가지고 적폐 청산이 아닌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차제에 특검을 도입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거 좀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외부에 적이 있어야만 당대표 리더십이 강화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예. 지금 뭐 또 여전히 구친박들과 친홍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박들 간의 개파 싸움, 또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치열한데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 당대표 리더십을 강화해서 똘똘 뭉치자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검찰에게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네 좀 알아서 좀 잘 해라 이런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언급하는 것은 여론전인데 자유한국당도 이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매우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므로써 우리만 적폐가 아니고 관행이었고 정권 잡으면 다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기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이거 물타기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국정원 특활비로 주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굳이 검찰 특활비 얘기나 전 정권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서 꺼내는 것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물타기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방탄국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방탄특검법은 제 기억상 처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질이 지금 말한 그런 배경이 있지만 본질은 최경환 방탄특검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지금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걸 이미 밝힌 상태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소환했을 때 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말 특권적인 태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어저께 이제 정우택 대표는 이번 특검법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도 다 넣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홍준표 대표는 페북 등을 통해서 계속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탄특검법 이미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탄특검을 하게 되는 건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14%의 지지자 그리고 또한 자기 내부 너무 시야를 좁게 보고 있어서 국민들이 사라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판단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물타기 하는 논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검찰 특활비가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특검법까지 검찰도 법무부에 상납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진짜 이상한 게
그 법사위원장 있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네. 검사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예산 편성권이 없다는 걸 잘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게 법무부가 이제 검찰 특활비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서 그렇죠. 예, 쓰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받아가지고 검찰에 넘겨주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거는 법무부도 검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돈은 남기고 넘겨준다고 그러는데 네. 검찰 활동이 아닌 돈으로 한 2, 30억씩 꼭 남기지 않느냐. 이제 그걸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6억 남기고 넘기잖아요. 285억 중에. 그러니까 그 106억 중에 한 2, 30억은 검찰 활동하고 무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게 이번에 이제 그 국감 중에 밝혀졌는데 이게 밝혀져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시시콜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90억 정도는 정보 활동비였다.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무부가 쓰는 게 아닌 것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법무부 검찰 그 얘기는. 우선 검찰 이야기 먼저 하면 예. 자유한국당이 이 시점에서 굳이 검찰의 특활비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자신이 법무부 검찰로 근무할 때 500만 원씩 받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시점이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마치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물물 교환하는 식으로 이 검찰 특활비를 끄집어낸 것은 국민들 보기에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안 순수해 보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정보 수집 활동이나 특별 수사 활동에 쓰이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예산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편성해서 상납하는 방식은 아니고 법무부와 검찰의 공동으로 배정된 것들을 이제 뭐 나누는 것 때문에 이게 상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예. 근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 주장처럼 그 당시에 어떤 검찰 직원들에게 뭐 법의 날 행사를 잘 치렀다고 해서 500만 원을 주거나 그 당시 일반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특별 수사 활동과 관여 없이 월급에 가외돈처럼 돈이 주어지는 관행이 있었다면 네네. 그 관행은 이 국정원 특활비 부분이랑은 무관하게 우리가 이것 또한 하나의 적폐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최민희 의원님 맨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서 봉고리 3인방이 쓴 것들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범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범죄랑 이 검찰의 어떤 관행, 안 좋은 관행이겠죠. 예를 들어 사실이라면 그것을 마치 물물 교환하듯 정치적으로 바터하듯이 이렇게 논쟁화시키는 것은 이것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와 그리고 발언 강도를 자유한국당에서 좀 숙고해서 가려야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 물타기 이야기 잠깐만 하면 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최경환 의원이 수사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는 이번 특검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최경환 의원이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고 예. 현재 검찰 수사대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당내 결국 친박들 정우택 원내대표나 이런 범친박들의 여론에 밀려서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것까지 최경환 의원이 원했던 대로 이 특검에 포함시켜서 발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정말 물타기가 아니고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포함을 안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포함시켜서 발의했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죠. 리더십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두 분이 거의 그 견해 차이가 없으신데요? 네, 없는데요. 대체로 일치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특활비 자체를 없앤다거나 이제 좀 아까 그 이제 법사위원장의 고백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를 잘못 썼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그건 이제 저희 당이 주장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말고 검찰이 자체 예산 편성을 하게 하자. 아예 그냥?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만만치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직접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검찰이 정치권에 로비를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국회나 뭐 그 기획예산처나 뭐 이런 데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법무부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명박 정부 때 요게 잠깐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이게 그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게 그냥 정상적인 법에 따른 절차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의문의 인물이 권성동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진위가 뭔지 그리고 이미 이제 지난 국회 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발언한 걸 보면 지금 마치 민주당 의원처럼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법무부가 쓴 특활비 내역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보활동비를 뺀 나머지 내역들을 분석해 보니 그거는 그냥 공개해도 되는 것들 아니냐. 그래갖고 그게 한 20개 항목 정도를 발표했는데 그렇게 꼭 특활비 요목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 요목이 있는지 살펴봐서 그것은 좀 정상 예산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그거 이제 후반부에 이거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하가는 게 좋을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좀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하나가 이제 국회에 있는 또 특수활동비. 이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과거 그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나왔을 때 얘기하다가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쟁점화돼 버린 그런 건데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신이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받았던 국회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그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면 그 기존의 급여로 쓰던 뭐 기자들과의 미팅 비용이라던가 식사 비용을 그 특수활동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 급여가 남는 부분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다. 뭐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해명이 거의 뭐 원혜영 의원도 이번에 등장했고 야당 간사들 야당 의원들에게도 내가 특수활동비를 줬다 했는데 받은 사람 없다 사과하라 하니까 또 사과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명이 꼬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특성 때문에 이게 불투명한 금액이고 이 쓴 사람 스스로도 용처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밝히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 9년 전에 홍준표 대표가 4천만 원을 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한 달 4천만 원.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4천만 원이면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금액인데 당대표 같은 경우 당시 여당 당대표 같은 경우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용초 홍준표 대표의 해명에도 뭐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발목을 꼬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배정되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국회 전체가 국민들에게 좀 잘 설명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최민희 전 의원은 혹시 조금 아시나 모르겠는데 글쎄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무슨 정보 수집 활동하고 비밀 공작하고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그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국회에 한 당의 원내대표 대표하면 한 달에 4천만 원, 6천만 원이 필요합니까? 그게요. 어디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원내대표의 경우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선 원내대표가 되면 모든 의원의 애경사를 다 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대개는 선택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다 가다 보면 그 경조사비 또한 만만치 않을 거다. 그건 직위 때문에 가는 거. 이건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원내 대표실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처리하다 보면 원내 부대표들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낮과 밤 없이 언제 불러도 나와야 되고 무슨 업무를 시켜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내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생하니까 그 고생하고 나면 진짜 단돈 50만 원이라도 챙겨주게 되는 겁니다. 밤늦게 가면 차비라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특활비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쓰이는 건 주로 그런 돈인 거예요. 그리고 밥도 많이 사야 되고 기자들과도 더 많이 만나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런 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님의 경우는 진짜 말을 살짝 비틀어서 불법과 불법 아닌 관행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그때 성완종 리스트에 1억을 받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 1억 안 받았다. 집에서 모은 돈으로 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선 비용 어디서 났어? 그 경선 비용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특활비를 받아서 그거를 남으면 조금씩 아내한테 줬더니 아내가 모아서 1억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은 결과적으로 생활비를 아껴서 됐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그 얘기는 특활비를 남겨서 줬다는 거랑 내 월급을 아내가 모았다는 거 완전히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번에 이제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시작되니까 야당이 스스로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 얘기로 부풀렸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의 과거 발언이 빌미가 돼서 다시 국회 활동비로 또 이제 또 불똥이 튀고
이런 식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뭐 두 분께서는 다 이건 해야 할 일이다. 범죄적 혐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시고 자유한국당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좀 두 분 다 부정적이신 생각이니까 오늘은 뭐 그 정도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제도 개선 이야기 좀 마무리 조금 더 해봅시다. 아까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항목을 조금 세분화해서 특수활동비로 뭉뚱그려 있는 것 중에 공개해도 될 만한 것들은 좀 다 일반 예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안을 내셨고. 장혜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수증 처리 못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뭐 추가로 고용을 하거나 야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나 당직자들이 격려하는 비용이라거나 경조사비, 식사비 이런 것들을 왜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지. 경조사비를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해요? 기록을 남기거나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 말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수증을 처리하라고 강요하기는 힘든 돈들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쓰거나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요목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건 국회 알죠. 특수활동비는. 근데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이제 자꾸 밝혀진 건데 옛날에 샘물교회 때 그 김선일 군 때 예, 그때 이제 교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예. 국민들이 허용하는 특수활동비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 그다음에 매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록은 남겨라? 그렇죠. 예. 이게 이미 참여정부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석들한테 근데 수석들이 카드 500만 원씩 받았는데 그 500만 원이 굉장히 쓰다 보면 작잖아요. 수석들이 네. 많이 만나니까 그게 주로 밥값이거든요. 근데 그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좀 돈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부 돈을 쓰게 되면 대통령께서 그거 다 기록에 남겨라. 그래갖고 지금 그 기록물을 이제 그 국가기록원에 보내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식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미국 의회가 그 CIA나 FBI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우리보다는 더 네. 많은 감시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 이제 영수증 처리가 힘들더라도 내역 기록은 충분히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저걸 왜 영수증으로 못 남기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또 하나 이제 검찰의 특활비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이 법무부와 검찰이 배정받는 특활비가 검찰 특활비로 이제 뭉뚱그려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거를 문제를 조금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을 네, 해야 되는 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시작부터 법무부용 특수활동비, 뭐 검찰용 특수활동비를 따로 구분지어서 이 안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예 구분지어서 처음 시작부터 달리 배정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85억인데 그 대목은 제가 그냥 정리를 네, 할게요. 네, 그러니까 네. 법무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검찰 활동 비용이거든요. 근데 검찰 활동의 대부분은 검찰이 하죠. 네, 근데 거기 이제 30억 정도를 검찰이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법무부도 예를 들면 해외 범죄 인도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검찰 활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가 이제 함께 책정돼 있는 거고 지금 야당 일부가 문제 삼는 것은 법무부가 하는 검찰 활동, 뭐 범죄 인도 이런 거 말고 법무부 장관이 그 16억 말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예, 예. 법무부 장관이 항공비 비슷하게 쓰는 이거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건 그 정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네. 김경은님께서 방송 들으시다가 경조사 돈을 왜 국민 돈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김승환님 김영란법이 있다는 게 웃기네요. 정치인들 차비, 주유비, 통신비 자기 돈으로 절대 안 내겠군요. 8845번님 이참에 모든 특활비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남아 돈이 서로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지금 국민 여론이 네.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글쎄요. 특수활동비 이번에 이렇게 투사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좀 국회에서 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요, 걱정되는 게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 특활비를 국회의원이 없애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게 요 대목 같아요. 맞아요. 국민들은 간절하게 무엇인가 바꾸기를 원하는데 그게 국회의원과 관계된 것은 네. 바뀌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완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게 예. 저는 촛불의 요구 같습니다. 저는 결국 국민 여론이 강해지면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19대에서 민주당의 이제 김강진 전 의원이 국민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 이런 부분 혜택 많이 축소시켰잖아요. 그것도 뒷얘기가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했고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특감이 폐지하고 국회 특감이 먼저 이제 상세한 내역을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국민 여론이 국민의 눈높이가 더 많이 전달되면 결국에는 국회의원들도 마지못해서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이 특활비 이슈가 이 수면 위로 부상된 게 뭐 긍정적인 부분이 그러네요.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국회에서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국정원이나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안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 국회 너희들부터 해라.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라도 좀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번에 차제에 논란이 된 모든 특수활동비, 뭐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는 2022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수강하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큰 변화를 가져올 교육혁명인 셈인데 전교조, 교총,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잠시 후에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갔던 인천공항, 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관심을 모았죠.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중 논의가 시작된다는데요. 전국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토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최근의 논란, 이른바 특수활동비 논란 토론해 보겠는데요.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희망 진로에 따라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해주는 고교 학점제. 교육부는 2022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1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 발표했습니다. 근데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일단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하고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 과도한 수업 내지는 좀 대입에 좀 매몰된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자기가 배운 과목을 그대로 이제 평가를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대학교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그 진학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찬성을 합니다. 기본 방향에 찬성이다. 네네네. 예.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게 고교 학점제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좀 고민해 보면 대학교에 우리가 입학하면은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해 놓고 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반찬이 많아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과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많이 좀 개설을 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과목을 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또 반드시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예, 뭐 과목을 개설했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또 이것도 기본적으로 수업이 이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과목을 개설한 과목을 배우고 또 수업을 했는데. 예. 자기가 배운 과목이 제대로 평가를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평가를 또 봐야 되겠죠, 평가를.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수업한 과목이 한 명이다, 나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상대평가 하에서는 등급이 안 나와요.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와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상대평가로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와 같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자기가 수업을 했는데 자기가 그에 따라서 평가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가를 받은 성적이나 내신 방법을 가지고
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그렇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주요 과목 위주 내지는 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돼버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건 대입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해 주신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과목을 들은 평가를 절대평가 제도로 하고 그걸 근거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또 나름대로 고교 학점제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년제하고 지금 단위제 아닙니까? 몇 단위만 있어하면 되는데 요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큰 사안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도입은 물론이고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00개 학교만 시범 운영하자는 게 정부 입장 아닐까요? 네, 이제 우선에 아무래도 이제 일반 학교에 바로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학교 내지는 선도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또 그 이후에 일반 학교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가 나름대로 이제 강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운영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교총은? 뭐 이제 저희는 오히려 일반 학교 바로 시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또 지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하죠. 또 조금처럼 그와 같이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시험 학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총은 한마디로 방향에 동의, 그러나 충분한 준비를 하고 천천히 갑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에서는 2022년도가 되면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꾸는 대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부가 공약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정부 내에 도입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하는 데만 좀 약간 몰두할 게 아니고 최소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 정부의 설사 도입이 어렵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준비를 보다 정교하게 해서 나중에 도입했을 때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합니다. 2022년 전면 시행을 딱 못 박지 말아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이제 그 학령 아동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고교의 교사 대 학생 수 비율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분들도 이런 식의 그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학년에 관계없이 소수의 학생이라도 듣게 하는 이런 거는 교사들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점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갖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목 내지는 교사 수급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그 단계부터 그와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정규직이 몇 명,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다 뽑힐 것까지 감안하면요, 약 13,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정규직은 기획관리사무직에 약 1,250명 정도가 일하고요. 비정규직은 연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의 각종 시설 운영, 그다음에 시설 유지 보수, 소방, 검색, 경비 등 보안 분야, 그다음에 환경미화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 한 85%에서 87% 사이가 전체 노동자 중에 그 정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그냥 기획 관리 그쪽만 있는 거군요. 주로 그쪽에 있습니다. 그 정규직이 지금 노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비정규직 분들하고 좀 갈등이 있다면서요? 최근에 공청회에서 고성도 오갔다면서요?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날 말씀하신 것 좀 안타까운 고성이 좀 오가기도 했는데요. 연구자의 자질을 문제 삼는다거나,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흐를 뻔했던 측면이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좀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 관련 기사를 제가 쭉 좀 보니까 쟁점이 두 가지더라고요. 한 10,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화할 대상이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정규직화 한다면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거냐,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거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냥 고용을 바로 승계하는 거냐 아니면 다시 공개 채용 절차를 밟느냐. 이 두 가지던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일단 비정규직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정규직 전환 대상은 어느 정도가 맞다고 보십니까? 공청회에서는 이제 한국농률협회, 그 다음에 한국노동사연구소 두 군데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저희 생각에는 한국노동사연구소가 발표한 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그 생명안전 분야를 직접 고용하라고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 그건 생명안전 분야만 직접 고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공사 측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농림협회는 생명안전 분야를 아주 협소하게 잡아놓고 그 한 850명 정도만 직접 고용이고 나머지는 다 자회사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한노사연 측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공항공사 법에 보면요. 인천공항 사업 목적과 사업 목표 등에 관리, 운영, 유지 보수가 명시돼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직접 고용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인천공항 전체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이니까 이 분야를 아주 좁게 해석해서 직접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업무가 연결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원을 다 본사 직접 고용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자회사 고용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뭐 자회사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별도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별도 회사에 갈 노동자들도 이제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고 운영상의 불안한 점이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폐해라고 하는 간접 고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회사 인천공항공사와 교섭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수용한다면 우리 별도 회사에 대한 것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채용 방식을 하자는 것이 정규직 노조 쪽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목적형, 기본적으로 그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교대나 사범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교에서 교사를 좀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예비교사들이 양성하는 그 단계부터, 고교 확정제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그 과목에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 또는 수요가 많은 그런 과목들, 위주로는 최소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원 양성 체계도 또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도 개혁이 필요하고 정말 큰 작업이네요. 이거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물리적인 그와 같은 조건들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또 하면 되는데 아마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뭐냐면 자기가 배운 과목을 가지고 대학교에 과연 갈 수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배우지만은 또 설사 과목이 개설 안 되면 안 배우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더라도 자기가 배운 과목이 대학교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내가 배운 과목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규모가 작은 그 농어촌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들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사 수급도 어렵고요. 또 이게 또 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우면 인근 학교에 가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설을 하고 아니면 또 그게 또 안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온라인 강의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도시나 이런 데는 학교가 비교적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동 내지는 또 가는 데는 문제는 안 되지만 농어촌은 멀죠. 소도시 이런 데는 멀기 때문에 또 가는 과정에서 예비가 안전사고 문제, 또 이동의 불편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시 내지는 농산 어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차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한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좀 많습니다. 교총도 일단 방향에는 동의하시니까 이걸 가능한 한 좀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랑 반대해서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저희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되 또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니까 충분한 준비 그리고 조속한 정착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교총회 김재철 대변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한 후에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하나도 진척되고 있지는 못해요. 게다가 갈등이 또 벌어진답니다. 최근 공청회에서 기존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고성과 막말로 터져나오기도 했다는데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좀 집중적인 논의가 시작된답니다. 이 비정규직 노조 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신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개월 지났는데 아직 하나도 안 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할지 방향만 모색한 거죠? 논의가 많이 진행됐고요. 아, 그래요? 노사 간 쟁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예. 오늘도 지금 2시부터 진행된 회의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주에는 예.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천공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있는데 네.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 전환하는 그 업무가 네. 지금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기획 사무 관리 업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예. 예, 전혀 다른 거고 정규직 노동자 평균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는데요. 예. 그 연봉을 받겠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 현재 하는 일, 시설 유지, 운영, 그다음에 유지 보수, 보안 경비, 환경미화 업무 지금 하는 일을 네. 지금과 똑같이 하되 고용이 안정되길 원하고 예. 하청업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동안 가져가던 이윤 관리비 비용 등을 네. 노동자에게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회 평등 얘기가 나오거나 경쟁 채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예. 이게 상황의 본질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 저희는 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규직 노조 쪽은 기존에 일하던 분들을 그냥 자동으로 다 고용 승계하게 되면 이 인천공항공사 노리고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한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던데요. 네, 그 역차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그것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 취업 준비생이 준비하는 분야가 주로 사무관리직이고요. 아하. 예, 이 분야는 공사 규모가 이제 앞으로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더 뽑아야 돼요. 앞으로 더 뽑아야 되고.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정규직 전환하는 분야가 그 분야랑 저는 다른 분야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정규직 전환돼서 그 취준생이 들어와야 될 자리 저희가 피해를 준다면 저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정규 전환되면서 취준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우리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니까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취준생이 원하는 취업이 더 늘어나야 돼요. 예. 심지어 그래서 공사가 올해는 공사 사무관리직을 지금 160명을 뽑고 있거든요. 네. 작년보다 100명 더 늘리는 겁니다. 아하. 저희는 그분들과 예. 경쟁을 하거나 예. 그분들 역차별을 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영역이 다르고 네. 예를 들어서 전문성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공개 채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지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지금 이제는 그 구분이 사라지고 어쨌든 전부 다 함께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지금 두 노조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갈등 보이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노조법상 사측, 그러니까 공항공사죠. 공항공사와 이제 3자가 합의를 하면 현재 각자의 단협이라든 이런 것들 다 보존하고 예. 각각 따로 공항공사와 교섭할 수 있게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겠다. 예. 그래서 정규직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집중 논의가 된다니까 좋은 결과를 좀 내주셔야 다른 공공기관에도 좀 모범이 될 것 같아서요. 좀 기대하면서 네네,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2월 2일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역산해 보면은 30일에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돼야 돼요. 30일이면 사흘 뒤잖아요. 그렇죠. 그 본회의는 거기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30일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정을 짚어보면은 예결특위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데